낡은 버스에서 내리는 임씨. 손에는 색바랜 작은 천가방 하나. 흡사 머나먼 시골에서 막 돌아온 듯한 모습. 아침 도시는 활기 넘치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며 세련된 옷차림과 값비싼 차들이 그의 느린 걸음을 비웃듯 스쳐 지나간다. 그의 해진 옷은 이곳의 시끄럽고 빠른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임씨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은행 지점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자동문이 열리고 에어컨 바람에 그는 잠시 몸을 움찔한다. 안에서는 말끔한 옷차림의 직원들이 공손히 서 있지만 그들의 형식적인 미소는 그에게 향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만 몇몇 흘끄시는 시선만이 잠시 머물렀다 사라질 뿐. 초라하고 남루한 그의 모습은 따뜻한 인사 한마디 받을 자격조차 없는 듯 보인다. 그는 ATM 기기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낸다.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앙상한 손으로 버튼을 누르려 애쓰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 그는 몇 마디 중얼거리며 기계가 계속해서 오류를 내보낼 때마다 당황한 눈빛을 보인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몇몇은 인상을 찌푸리며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고 수군거린다. 깔끔한 셔츠와 넥타이 차림의 젊은 남자가 그의 뒤에서 짜증스럽게 말한다. 할 줄 모르면 비켜요. 그 젊은 남자는 다름 아닌 준, 은행 직원이다. 그는 유능하지만 꽤 거만하기로 소문난 인물. 특히 그가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주는 다가가 임씨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챈다. 할아버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기계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임씨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떼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미안합니다. 약 좀 사려고 돈 좀 뽑으려 했는데 이런 기계는 잘 몰라서 약값 뽑으려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주는 비웃으며 경멸하는 투로 말한다. 온종일 도시를 돌아다니면 푼돈이나 벌겠죠. 요즘 세상에 ATM도 못 쓰다니.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웃는다. 임씨는 아무 말 없이 준이 던져버린 카드를 줍는다. 그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간다. 느리지만 무거운 걸음걸이. 마치 늙은 어깨에 수치심까지 짊어진 듯. 주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창구로 돌아가 바쁜 아침 업무를 이어간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을 귀찮게 한 낯선 노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또 다른 직원, 항 씨는 착잡한 눈빛으로 임 씨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저 나이 든 남자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가 카드를 꽉 쥔 모습, 그의 눈빛에 담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은 마치 그가 평생 수많은 멸시를 견뎌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오후, 준과 동료들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웃고 떠들 때 임 씨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ATM으로 가지 않고 곧장 창구로 향한다. 그는 은행 간판을 훑어보며 마치 익숙한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준이 짜증스럽게 말한다. 또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빨리 말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임 씨는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묘한 평정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큰 돈을 인출하고 싶소. 그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주는 폭소를 터뜨렸다. 큰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장난치세요. 볼 일 없으면 나가세요. 주변 고객들도 의아한 눈초리로 임 씨를 쳐다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수첩을 꺼내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펼친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근처에 서 있던 항 씨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직감은 임 씨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임 씨는 수첩을 덮고 카드를 집어들고 돌아섰다. 떠나기 전 그는 은행 전체를 침묵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남겼다. 다만 이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요. 그의 모습은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의 말은 항 씨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물음표만 남았다. 뭔가 석연치 않아 꼭 밝혀내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준에게는 그저 동료들과 웃고 넘길 가벼운 해프닝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시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앞으로 며칠 안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항 씨는 임 씨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말, 다만 이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요라는 말이 마치 숨겨진 메시지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도대체 빈털터리처럼 보이는 저 노인에게서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는 걸까?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었던 항 씨는 이번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업무가 잠시 룰에 접어들자 항 씨는 임 씨가 아침에 두고 간 수첩을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낡은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깊은 생각이 흐르는 듯했다. 수첩에는 은행 운영 방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현금 검사, 절차 같은 사소한 것부터 항시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적인 금융 전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고객 서비스의 질, 응대 방식, 시스템 운영상의 오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까지 적혀 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어떻게 저런 노인이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정보 모음이 아니라 최고의 컨설턴트가 작성한 보고서처럼 보였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왜 이런 정보를 여기에 가져온 것일까? 항 씨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준의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침에 있었던 노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재미있게 떠벌리고 있었다. ATM 기계 앞에서 허둥대던 임 씨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며 조롱했다. 몇몇은 재밌다는 듯 웃었지만 항 씨는 불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약자를 무시하는 준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의 모습이 지점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모두 퇴근한 후 항 씨는 임 씨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그의 계좌 정보를 조회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마주했다. 그의 계좌 잔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임 씨의 계좌는 VIP 고객 목록에 있었다. 2억 원 이상의 자산가에게만 주어지는 등급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계좌가 이 지점뿐 아니라 은행 설립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항 씨는 자료실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문서들 속에서 임문강이라는 이름이 은행 설립 주주 명단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 은행의 역사 그 자체였다. 항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신이 일하는 이 지점에 토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임 씨였다니.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슬프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떠나던 그의 모습. 아마 그는 항 씨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자신이 세웠던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임 씨가 다시 은행에 나타났다. 아무도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주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또 왔네요, 할아버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임 씨는 ATM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창구로 걸어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점장을 만나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주는 비웃으며 지점장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장난치세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항 씨가 나서서 준을 제지했다. 넌 조용히 하고 내 자리로 돌아가.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에 주는 깜짝 놀랐다. 항 씨는 그렇게까지 한 표정은 처음 보았다. 임 씨는 항 씨에게 고맙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네가 이해해 주리라 믿었네라고 말하는 듯했다. 항 씨는 임 씨를 지점장실로 안내했다. 지점장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임 씨가 들어서자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 선생님,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선생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조용한 회의실 안 임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날카로웠다. 지점장 송 씨는 당황스러움과 존경을 감추지 못했다. 송 씨는 은행의 오랜 직원으로 임 씨의 이름을 금융계의 전설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눈앞에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은행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임 선생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송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 씨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임 씨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마치 그 안의 모든 글자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송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오늘은 말해야겠네. 송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임 씨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듯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처음 이 은행을 세웠을 때 나는 이곳이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곳이 되리라 믿었네. 하지만 어제와 오늘 내가 목격한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였네. 우리가 세웠던 가치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 송 씨는 감히 말을 끊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는 임 씨가 비록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지만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가 은행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임 씨는 수첩을 송 씨 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자네는 내가 왜 이걸 가져왔는지 아는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송 씨의 눈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이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은행의 변화를 지켜보며 적어온 기록이네. 매 페이지마다 커져가는 나의 실망과 불만이 담겨 있지. 송 씨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을 훑어보던 그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거기에는 단순한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은행이 저지른 구체적인 잘못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히 고객 서비스 태도, 고객에 대한 존중 부족, 무관심한 경영 방식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임 선생님, 이것들은 송 씨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임 씨는 그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어제 나는 자네들의 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네. 나는 평범한 고객으로서 자네들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네. 그리고 답을 얻었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 씨의 자만심을 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준이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다. 궁금했지만 감히 들어갈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까치발을 들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했었다. 몇 마디밖에 듣지 못했지만 임 씨의 입에서 나온 실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불안감에 휩싸였다. 회의실 안, 송 씨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임 선생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들여 고쳐나가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지도해 주신다면 분명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임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벼운 미소였지만 송 씨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지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네. 나는 더 이상 이곳의 경영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자네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는 있지. 그러니 나는 지금 당장 이 지점의 모든 직원들을 만나야겠네. 송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모든 직원이 모이자 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는 준에게 가장 오래 머물렀다. 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나는 여러분이 한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습니다. ATM, 기계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하고 무능하고 존중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임 씨는 말을 이었다.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은행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은 신뢰를 쌓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신뢰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상황을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변명하고 싶었다. 그저 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임 씨의 눈빛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네. 임 씨는 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아는가? 준은 고개를 저었다. 감히 임 씨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다. 임 씨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네. 하지만 자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이 은행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알아야 할 걸세. 그리고 어제 자네는 그 가치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지.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임 씨는 송 지점장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여러분을 훈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만약 여러분이 그 가치를 모른다면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임 씨는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자기 반성에 잠긴 사람들만 남았다. 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신을 바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지점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전날 임 씨의 등장과 그의 강렬한 말들은 모든 직원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감춰지지 않는 불안감이 모든 직원들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특히 주는 더욱 그랬다.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 임 씨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지점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는 책상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송 지점장이 임 씨와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하는 지점장실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실 안, 임 씨는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긴장한 표정의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송 지점장은 불안한 목소리로 임 씨가 지적한 문제들이 사소한 실수이며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해명하려 했었다. 하지만 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송 지점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에 회의실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는 그걸 사소한 실수라고 부르는가? 고객을 무시하는 것을 사소한 실수라고 부르는 은행이 있다는 게 놀랍군. 임 씨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네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지점을 열었는지에는 관심 없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직함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자네들의 직원들부터 서비스 관리 방식까지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네. 송 지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간부 중 한 명이 임 씨에게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임 씨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자네들의 고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네. 고객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어야지.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아니야. 만약 자네들이 그걸 못한다면 내가 직접 결정을 내리겠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모두가 임 씨가 단순한 대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원한다면 지점 전체, 심지어 은행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송 지점장은 황급히 그를 따라가며 애원하듯 말했다. 임 선생님,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바로잡고 선생님께서 세우셨던 가치대로 바꿔놓겠습니다. 임 씨는 걸음을 멈추고 송 지점장을 돌아보았다.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네. 자네들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는 더 이상 자네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네. 하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임 씨가 회의실을 나가자 임 씨는 창구나 ATM 기기로 가지 않고 곧장 문으로 향했다. 그의 뒤로는 아무도 깨트릴 엄두를 못 내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주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임 씨는 더 이상 어제 준이 했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준을 더욱 부끄럽고 괴롭게 만들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준은 자신의 행동이 임 씨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은행에서 일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치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하루 종일 주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임 씨의 말, 특히 마지막에 그가 자신에게 보냈던 엄격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는 자신이 임 씨에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가치마저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은행 문을 닫은 후에도 주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일을 하는 대신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리했던 고객 보고서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례들 속에서 자신이 겉모습이나 형편 때문에 무시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쓰리고 후회스러운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항 씨가 다가와 준의 책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아직도 여기 있었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항 씨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죠. 항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긍정의 주는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항 씨는 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다. 어제 내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어. 하지만 네가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바뀌면 돼. 임 선생님은 우리를 겁주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일에 진정한 가치가 수익이나 성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온 거야. 누구든 상관없이. 주는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변하지 않으면 임 씨의 눈에도 자신의 눈에도 영원히 실패자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일부터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전날의 긴장된 회의 이후 은행 지점의 모든 직원들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준에게는 죄책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는 단순히 잘못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은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출근했다. 그는 객장을 청소하고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첫 번째 고객들이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인사하고 친절한 미소로 도움을 주었다. 그 미소는 단순히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항 씨는 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변화를 증명할 더 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때 항 씨는 불쑥 임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여러분, 임 선생님은 단순한 대주주가 아니세요. 이 은행의 설립자 중 한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과 동료들이 처음 쌓아 올린 벽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드린 게 너무 안타깝네요. 항 씨의 말은 모두의 자존심을 찌르는 듯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준에게는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행동해야 한다는 자극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후회가 평생 따라다닐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후, 준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송 지점장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준에게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주말, 송 지점장은 준에게 임 씨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나보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임 씨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약속 당일 주는 송 지점장, 항 씨와 함께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특별할 것 없는 집이었지만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임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이 들어서자 임 씨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평온한 표정으로 마치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송 지점장과 항 씨는 번갈아 가며 임 씨의 조언 이후 은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들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을 더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 씨가 준에게 시선을 돌리자 회의실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준을 바라보았다. 준은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는 제 잘못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점 전체의 운영 방식까지도요. 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군. 하지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주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늘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게 평가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임 씨가 이 은행에 걸었던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주는 말없이 차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고객에게 잘하는 것 이상을 하고 싶었다. 임 씨가 세웠던 은행의 진정한 가치를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단순히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과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길이었다. 임 씨를 만난 후 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실적과 명예만 쫓는 직원이 아니었다. 임 씨의 말은 그의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었다.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각각의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거만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준을 동료들은 이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상대방의 직위나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준은 자신이 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지점이 저질렀던 잘못을 진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더 큰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다음 달, 주는 자심이라는 이름의 고객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직원 재교육뿐만 아니라 고객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들이 은행 업무를 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 아무리 까다로운 고객이라도 그 누구도 은행을 실망한 채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준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임 씨가 갑자기 지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검사나 질책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 왔을 때처럼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창구로 가지 않고 곧장 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지점 전체가 술렁였다. 모두가 숨죽이고 임 씨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사무실 안, 임 씨는 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적어 놓은 게시판과 준이 시행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메모에 머물렀다. 그는 마치 자신이 바라던 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잘하고 있네. 임 씨는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게. 존중이란 한번 보여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네. 주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음은 안도감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격려였다. 다음 주 은행 지점은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고객 감사 행사를 열었다. 임 씨는 명예 손님으로 초대되었고 처음으로 창립 멤버로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은행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짧고 간결한 한마디만 남겼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 행사 후 임 씨는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칭찬이나 관심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은행이 원래의 가치를 되찾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는 종종 집 앞에 앉아 도시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바라보곤 했다. 손에는 색바랜 낡은 수첩을 들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주는 임 씨에게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신뢰와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했다. 매일 아침 은행 로비에 걸린 존중은 성공의 기본이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 친절과 존중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가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